새롭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하고 얘기 중에 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시간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1월 달 날씨도 따뜻해져서 이제 여기에 온기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좀 잘 정리가 좀 되고 계시나요? 현장에 계신 분들 크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총 5개 제가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이제 영일 생전사에서 우리 영일 생전에 손해사정사였다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큰 줄기는 영업 배상 책임, 영배책이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 다 들어져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야 될 이 개인 배상 책임 보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건 익숙하지 않는 단어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이건 일배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상 중에 이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자기 보험에 이거 들어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다 한 번씩 써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써 먹어보신 적? 어떤 때 써보셨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이거 우리 친구가 2만 원짜리 삼성화재 영업소장 친구가 그때 저한테 이제 캠페인 하나 들어달라서 2만 원짜리 가입을 했거든요. 제 이름을 가입을 했죠. 그때 일상배상 책임 가입하고 아들이 일산공원에 있는 그 자동차 범퍼카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타는 거. 그때 우리 아들 5살짜리였어요. 20명이 넘었죠. 그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노인분이 지나오는데 우리 아들은 거기서 차를 거의 정차 중에 있었어요. 근데 노인분이 두리번 사람 찾다가 거기 발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놀라니까 뒤로 발을 뺀다는 게 그 발이 껴가지고 뒤로 자빠졌어요. 그러다가 고관절 골절이 돼서 일산병원에 가서 이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수술을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때는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고 우리가 보험은 가입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결국 그분한테 이제 수술하고 이제 보험금을 처리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수유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쫓아왔었어요. 보상 따로 해놓으라 했는데 다행히 보험회사에서 그때 당시 한 1,500만 원 지급하고 그때 당시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만 저는 부담하고 1,500만 원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금의 어떤 부담에서 저는 벗어난 거죠.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내가 보험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은 면할 수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거나 하게 되면 별도의 또 형사적인 처벌도 받아야 돼요. 그때 나오는 게 무슨 책임? 우리 아들 5살이었어요. 누가 잡혀 들어갑니까? 감독자 책임.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성인이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처리했던 것들은 우리 가족들끼리 다 놀러 갔는데 사촌이 불을 모닥불에서 치다가 불이 튀면서 화상을 전체적으로 입은 그런 건이거든요. 그런 건들도 같이 살지 않으면 타인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가장 모럴이 제일 심합니다. 보험 사기가 제일 많아요. 예,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좀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법률 행위 우리가 잘못을 해야만 이제 물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개인 배상 책임보험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시설과 뭐라고 그랬죠? 업무행위라고 했잖아요. 시설과 그죠? 업무 수행 중.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리시스에서 시설과 업무 수행을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거에 다 따라가는데 이 개인과 관련돼서 일배책과 관련돼서는 이 시설은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주택과 관련된 거고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진짜 일상 중에 모든 행위, 모든 것을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되 다만 자동차 운전이라든가 항공, 배 운항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별도의 위험률이 다르니까 별도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여기에 또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게 제일 많아요. 업무 중에 사고. 기본적으로 되는 게 의사라든가 공무원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손해사정사,
이건 뭐 국배법에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런 거 다 전문인 배상 책임. 전문적인 업무 처리나 또 여기 플러스 전문적인 뭐 행글라이더 이런 비행들 있잖아요. 취미 활동. 그 중에서 위험률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올커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올커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사업마다 다툼이 상당히 많고 소송이 제일 많아요. 제 회사에서 이제 제일 많은 소송 중에 하나 하면 이 일배차 사고가 제일 많고 처리하는 사람도 제일 많아요. 뭐 곳곳이 어떻게 보면 다 생활 중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배책은 이 프리미시스와 오퍼레이션인데 이 오퍼레이션이 이 일상 중에는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런 전문적인 행위, 뭐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을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뭐 배와 관련된 운행과 관련돼서도 거기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설이라는 것은 주택에 한정돼 있고 주택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 누수 사고로 인한 민원 건수가 제일 많아요. 우리 그 보험회사에서 제일 많은데 아무래도 내용상으로는 문제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누수라는 게 사람이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내용상으로는 조금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라 하게 되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텍스트를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게 되면 모든 기본 활동이나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일상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되 이런 뭐 의사라든가 직무, 암벽, 뭐 스킨스쿠버, 행글라이더 같은 이제 전문 스포츠 활동은 배제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이건 이제 삼보험에도 관련돼 있는 면책사항이죠.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일상생활에 대한 정의를 쓰시고 일상생활에 대한 피보험자의 범위를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의식주 기본활동과 취미활동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시설 관련돼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본인 소유의 집에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그런 형태와 두 번째로는 내가 임대를 줘서 임차인이 살고 있다가 사고 났을 때. 근데 그건 이제 2020년 4월 달부터 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본인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그 집을 한정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내가 증권에는 A라는 집을 표시하고 나는 B라는 집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집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는 보상 처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집 주소 이거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주택과 생활 중에 사고를 이제 담보하는 가장 빈번한 이제 사고 처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시했던 것처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이렇게 세 가지 피보험자로 구분을 합니다. 이 개인 배상 책임보험은 따로 별도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종보험이라 표현해. 쪼출 종자, 그죠? 종보험이라고 해서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 실손 보험에 그냥 부가 서브 형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종보험이라 표현합니다. 쫓아가는 거지 단독 상품이 아니에요. 종보험, 쫓아가는 거예요. 종보험. 쫓아가는 거예요. 이 보험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일상배상 책임보험? 1,000원도 안 되는 거죠. 700원에서 1,000원. 그거 가지고 한도는 얼마죠? 1억 원. 이거 한도 1억 원이에요. 예, 1억 원에 어떻게 보면 큰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 중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80세에서 100세까지 가입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타인의 어떤 신체라든가 재물에 대한 손해를 평생 1억 원은 내가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형태죠. 여기 이제 그 피보험자 제가 구분해 놓은 게 있죠. 상품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하려면 일가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가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족생활배상 책임보험, 자녀배상 책임보험. 현재 우리 그 보험에서 팔리는 것은 여기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만 팔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허술하다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어디서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기명 피보험자, 그죠? 증권의 피보험자로 명기된 사람을 기명 피보험자라고 하죠. 거기에 동거하는 배우자라고 나와있어요. 동거하는 배우자. 그 아래 보게 되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두 번째 항을 보게 되면 기명 피보험자의 그냥 배우자 가로치고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한마디로 뭡니까? 법률상 배우자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제가 이따가 샘플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차이가 일단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보면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친족, 기배생동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명피보험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 생동친, 친족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친족은 8족 이내의 혈족. 친족은 이제 피를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인척은 뭡니까? 인척은 혼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가족이 되는 거죠. 예, 배우자와 장인, 장모, 뭐 처제, 동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기배생별미.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생계를 같이 하고 별거 중인 미혼 자녀가 아니라 기혼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미혼 자녀, 별거 중인 미혼 자녀입니다. 여기 생계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소득이 있다 하게 되면 요 미혼 자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걔가 직업적으로 없어야 돼요. 근데 걔가 회사를 다니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문제를 꼬아서 낸다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동차의 면부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피보험자의 범위, 우리가 가족 한정 특약에 있어서의 뭐 가족의 범위, 운전자의 한정 특약에 있어서 뭐 나이에 따라서 그죠? 만으로 된 주민등록증이 나와 있는 그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자녀배상 책임보험은 이 기명피보험자와 법정 감독 의무자. 기명피보험자가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자녀가 되는 거죠. 잘하셨어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거기에 따른 법정 감독 의무자는 친부, 친모가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녀배상 책임보험은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자녀가 잘못했어도 내가 이 가족 일상배상 책임을 가입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 우리 가족이 뭐 3, 4명 있을 때 3, 4개씩 들어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도가 1억씩 다 있으면 총 4억이 될 수 있어요. 일가족에 만 4개가 다 들어있으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비례보상 문제가, 그죠? 비례보상 문제가 요 그 일배책에 있어서는 그 정도. 일상생활의 범위라든가 주택의 범위라든가 피보험자의 범위와 또 이 분담에 대한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문제 사례를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했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상생활 중에 가장 배상 책임 중에 아마 사례로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 사례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일상적으로 어린아이가 미성년 학생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일상 뭐 학원이나 뭐 일상생활 중에 친구를 다치게 했어. 뭐 고의 폭행은 아니죠. 폭행은 당연히 면책사유. 이따가 면책사유를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 앞에서 이제 자동차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자전거 일반적으로 운행 중에 사고는 또 되죠. 근데 자전거 중에서는 또 모터 달린 자전거들 있잖아요. 그건 또 우리 PM이라고 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반려견의 사고.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책임을 지는 거. 지난 이제 2020년도인가요? 문제 사례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택, 프리미시스 시설과 관련된 것, 주택과 관련된 누수 사고. 정말 이게 사고가 많이 나고 이로 인한 모럴 리스크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5번도 좀 특이하죠. 5번도 우리 주차장에서 이렇게 밀다가 차가 부딪혔어요. 사고가 났어요. 파손이 됐어요.
그거 마찬가지 이것도 일상배상 책임. 자동차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운행 중 사고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차를 밀다가 남의 차를 파손시키는 그런 경우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과실,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과실로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에는 이제 핸드폰, 저도 이제 이것도 경험을 해서 제가 수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휴대폰을 파손한 경우, 단 여기서 만약에 그 친구 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보고 있다가 하다가 내가 떨어뜨려서 사고 나면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3C 기억나세요? 보호, 통제, 관리, 보관통. 이제 보관통 기억나시죠? 내가 실질적으로 친구 거를 빌렸어요.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잠깐 빌려보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쳐서 이제 사고가 났다면 그 사람의 보험을 처리하면 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도 일배책에서는 처리를 안 해주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상당히 이런 사고가 되게 많이 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안 살잖아요. 그 집에 갔다가 잘못해서 물건을 파손하거나 고가의 물건, 뭐 선글라스를 밟아버렸다는 거 이런 청구 많이 들어오거든요. TV를 잘못해서 깨트렸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기서 다 타인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피보험자 군에서는 직계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계, 내 자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김영피보험자 또는 김영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배우자입니다. 그 보험을 들어놓았던 사례예요. 사례를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C하고 D 이렇게 원고는 원고가 B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안 나왔네 보니까. 그다음에 C가 D 보험을 들은 거예요. D 보험의 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기 나와 있죠. 요 특약을 들은 거예요. 보험 기간에 딱 봤을 때도 37년 뭐 이렇게 가입한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실손보험 같은 장기보험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보험에 쫓아가는 그런 보험을 들은 거죠. 그래서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인당, 한 사고당 1억 원으로. 근데 둘이 이제 기분 좋게 이제 B하고 C는 캠핑용 이런 캠핑을 놀러 가서 여기 배터리를 여기다가 배터리를 이제 충전을 하는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그 충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폭발하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원고라는 사람, 여기서 표시는 안 됐지만 B로 추정이 됩니다. B가 신체 표면의 60% 어마어마하게 침범이 된 거예요. 얼굴을 포함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6개월 정도, 그죠? 5개월 이상 입원했고 이런 통원 치료를 하면서 끔찍하네요. 12차례에 걸친 수술 받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비가 한 4,600여만 원이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얘는 이제 서로 동거하는 그런 관계였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여기 약관에 나와 있는 동거하는 배우자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거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배우자 맞습니까? 결혼 안 했어. 그래서 판사가 이제 우리가 소송을 이제 넣겠죠, 이 원고가.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보험 계약에서 사실혼의 배우자가 이 보험 계약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인정하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뭐 통장이라든가 경제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라든가 집에 가서 옷장을 열었을 때 거기 속옷이 같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가, 같이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좀 하는 경우가 있죠. 뭐 또 이분들이 보면 결혼식은 또 가볍게 치르고선 법률 쪽으로만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직원들도 많은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해야 정부로부터 받는 대출이라든가 보조금이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이 된대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제 그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어떤 내용은 확인이 정확히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사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결국은 동거하는 배우자는 실제로 결혼을 해서 법률적인 배우자로 해석을 하셔라 하는 그런 사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란색 줄을 보시게 되면 이 동거 중인 애인이나 이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여기서 동거하는 배우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익숙하게 아마 모의고사 내지 뭐 이전에 다른 학원들에서 문제를 내면 이건 항상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일 많이 사고 처리가 되고 흔하게 접수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이 종류하고 특이하게 이름 요거는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례적으로 나왔을 때 보상하느냐 안 하느냐 면부책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피보험자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좀 착오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만 뭐 면부책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난이도를 좀 넓히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이 정도 수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피보험자, 일가자, 현재는 이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팔리는데 피보험자 범위를 분명히 알아두셔라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고 처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보상을 다 받았다. 좀 이례적인 것은 이제 상해를 60% 전신에 있어서 60%의 화상을 입었는데 노동력 상실률을 100% 다 인정했다는 게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뭐 위자료 3천만 원 포함해서 일시수익해서 한 1억 이상 보상을 받았던 그러면 한도액은 1억이니까 1억 이상 보상이 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도액 제가 항상 문제풀이 할 때 뭘 주의하라 그랬죠? 보상 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이라고 그러겠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인으로서는 지금은 없어요. 재물에 대한 손해 20만 원이 해당이 되고 신체 손해에 있어서는 자기부담금은 없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산정을 딱 여러분들이 딱 1억 얼마, 1억 천 얼마 이렇게 계산하시고 마지막에는 보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보험금 구하시오 그러면 1억 원 넘어가면 1억 원, 1억 원 한도면 한도 보상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재밌죠? 재미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분쟁조정 사례 이게 감독원에서 올해 가장 그 문제가 된 일상생활배상책이 워낙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되니까 이 분쟁조정 사례를 내놓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은 거예요. 한번 1번 사례 한번 볼까요? 1번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게 2010 몇 년, 제가 2020년도 여기에 20년 4월 달에 이제 이게 개정이 돼서 그 이후 보험은 다 이렇게 임차인의 사고도 다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제 사고권들은 이렇게 본인이 직접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택이 아니면 보상 처리를 안 해줬어요. 그게 이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와 같이 퀴즈 카페, 미성년 자녀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속 감독자 책임, 또 자녀 배상 책임, 또 그냥 가운데 게 뭐죠? 가족 배상 책임. 요 이제 그 중에서 피보험자 해당되는지를 이제 따져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과의 관계, 보험 가입은 일가자 중에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들었느냐, 요걸 이제 구분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미성년 자녀가 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여기 책임 능력이 없는, 그죠? 책임 능력이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달력에 나온 나이라고 그랬죠.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책임 없는 미성년자, 그죠? 통상적으로 12세 미만이고 12에서 14세는 좀 사례적으로 좀 달라지고 그러면 14세 이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책임입니까?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죠? 미성년자 넘어가는 거.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산정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 이하지만 미만이지만 여기서 불법행위 책임을 따질 때는 14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 정도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좀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가입이 돼 있다. 여기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가족 일상 배상 책임과 자녀 배상. 여기는 당연히 김영 피보험자는 자녀입니다. 거기에 감독자는 이제 여기에 서브에 공동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현존하는 보험의 가장 넓은 축의 피보험자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이 강아지, 반려견의 일명 개물림 사고라 표현하거든요. 이 개물림 사고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개 입막음을 했는지, 입마개를 했는지,
줄은 튼튼한 것을 들고 가서 했는지, 그런 이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되는 가장 많이 청구되는 그런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려견 사고에 있어서도 이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 사례가 제일 많다는 거 이제 참고성을 알려주시면 되고, 이런 사례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례를 접했을 때 이거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경험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거죠. 다음 이제 축구 경기 부상입니다. 축구 경기 이제 이게 조금 다툼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약관에 따라서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약관은 항상 불이익하게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축구 동호회, 정식적인 뭐 프로 경기라든가 공식 경기는 아니고 동호회 간에 이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일반적인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때 뒤에서 이제 면책 사항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약관에서는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기 중에 있어서는 이런 사고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성을 결한 거예요. 우리가 보험 사고라고 하게 되면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근데 이건 우연성을 결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사례에 있어서 면책 사례로 이제 나온 건데, 이것도 여기 보게 되면 저 박스 안에 나온 정도. 이 사람이 그때 당시 경기가 어떤 경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고 당시의 정황, 양태, 태양을 보고, 그 다음에 규칙을 얼마만큼 잘 지켰는지, 이 사람의 위반한 정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따져서 사회적 상당성, 그 정도 위험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했었어야 해. 이러면 이제 면책사항이 되는데, 얼마 전 사례 제가 받은 사례를 보니까 뒤에서 백데크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이 붕 날라서 머리 골절 포함해서 이제 손해가 났던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사례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일상 중에 이런 우연성을 결하는 것들은 면책사항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신 것을 제가 샘플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중요한 게 또 이게 하나 중에 직무중 사고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사례를 보면 업무 중에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자기가 들고 있는 일상배상 책임으로 처리했던 그런 사례거든요. 두 번째로도 이런 TV 및 인터넷, 뭐 예를 들어서 KT 자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만지다가 TV 액정을 파손한 경우, 업무 수행 중에 있어서는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해서 직무 수행 중, 이것을 직무 수행 중이 아닌 일상생활로 둔갑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같이 놀다가 건드려서 사고 났다고 하는 접수들이 상당히 많이 돼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모럴 리스크적인 사고가 많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배관 관련된 사고, 앞에 얘기했던 이 전동 킥보드, 전동 휠, 그러니까 전동으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준해서 이제 처리하시면 돼요. P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기에 해당돼요. 차량, 항공기, 선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에 해당되는 보상 책임은 보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거나 단답형 형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 중, 전동 휠을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타인에 대한 신체 손해는 보상합니까? 해서 이제 보상 여부를 물어보고 손해액 산정에 따라서 질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인력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서 가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네. 또 우리 자전거 중에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자전거 있죠. 트로틀 방식 해가지고 그런 나오는 게 있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움직여서 자전거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로 인한 배상 책임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동 킥보드가 이제 24년도에 자동차 보험에서 나왔지만 우리 배상 책임에서도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사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외웠었어요. 제가 직주, 피친, 가재, 심구, 항수, 폭.
그렇게 외웠던 적이 있어. 근데 다 외워지더라고. 이렇게 그 저 앞자 따기에서 두 문자로 하니까 직무 수행 아까 뭐 KT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주택은 통지 의무를 수반한다는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업무 중 사고, 자 피라고 그랬죠. 직주 피용인에 대한 손해는 뭐 산재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당연히 피보험자, 배상 의무자에 있어서의 사고가 나는 경우, 근데 세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연히 놀러 왔다가 일상 중에 집에 와서 집에 뭐 있는 물건에 미끄러지면서 뒤로 자빠져서 허리가 골절했다. 그건 당연히 해주는 거죠. 같이 살지 않고 친척들이 놀러 와서 이제 사고 나는 경우. 계약상 가중 책임은 뭐 일반 배상 책임으로 면책사항이고, 여기 또 나오네. 보관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한 권리를 가졌을 때는 당연히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호텔이라든가 객실, 남의 어떤 시설물에서 동산, 거기에 있는 물건들, 보니까 그 책상에 있는 그 스탠드 같은 걸 이렇게 깨는 것들이 가끔 이렇게 동산 관련돼서 청구가 들어오는 게 있고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의한 책임. 참고로 말씀드린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항상 심신상실 상태가 있어서 이제 보상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음주운전자들이 다시 가서 술을 먹고 그 당시 심신상실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물론 이제 보상 처리와 별도로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 당시에 심신상실의 상태였으면 그것만 입증해도 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폭행 관련된 거하고 뭐 자동차라든가 항공기 선박, 운행 중의 사고는 당연히 그 위험률 자체가 틀리니까 해당 타보험 영역이라 생각하시고 해당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0번 항목이 조금 이제 특징적인 건데 수계 신철,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에 대한 책임은 어떤 걸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 도급업자, 그죠? 이건 별도의 이제 위험이니까. 근데 다만 잠깐의 이제 유지보수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럴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보상 책임을 한다. 조금 애매한 사항인데 경계선이 좀 불명확하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급업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작업 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도급업자 내지 직업에 관련된 배상 책임으로 해야 되겠죠. 그 위에 보게 되면 폭행구타가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폭행구타, 폭력행위, 그 정도. 왜냐면 이런 것도 사례적으로 글쎄 이제 저는 이제 그 경험할 때는 다 알고 했지만 알고 또 보상하지 않은 손해 뭐 5가지 이상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약수 기준을 나왔던 것들이 이게 17년도에 이렇게 나왔죠. 피보험자의 범위라든가 자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 법리 뭐 이 정도는 뭐 우리 수강생들은 거의 완벽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첫 번째 시간 같이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재밌죠? 네. 자, 공부를 재밌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년도 말씀드렸던 이 반려견 사고, 일상생활에서 반려견 사고 제가 보상처리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푸는 것도 좋지만 강의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사례를 연결해서 계산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적절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지문을 잘 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보험이 복수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갑, 을, 병이 나와요. 딱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사례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딱 문제를 보게 되면 먼저 뭘 봐야 되냐? 지문보다는 이 보전이라고 했잖아요. 보험 가입 사항하고 전제 조건을 먼저 여러분들 스킵을 딱 먼저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제가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시험 보기 전에 3분 내지 5분 전에 먼저 문제를 나눠줘요. 그리고 초안지도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못 보게 해서 뒤로 뒤집어 놓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딱 보시게 되면 뭐 약수를 먼저 훑어보든지 해서 아니면 지문의 사례를 지금처럼 말씀드렸죠. 별표라든가 전제조건 싹 눈을 딱 해서 한번 2장 정도 나올 거죠. 2장 내지 3장 나오는 그 문제지를 스킵을 딱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먼저 뭘 공격할 건지를 딱 타겟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3분에서 5분 시간 엄청 길어요. 제 경험으로도 그때 거의 뭐 문제 스킵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나왔을 때 딱 보니까 뭐 반려견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그럼 우리 공부했던 일상배상 책임보험이야? 그럼 피보험자가 해당되는 게 뭐고 상품 이름을 봐야 되겠어? 그 정도만 읽고 뭐 전제 조건이야 뭐 금액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보험이 머릿속에 그려지고서 문제를 풀이를 딱 해주시면 돼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101동 101호에 거주하는 갑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본인의 반려견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102호에 거주하는 남한테 앞에 있는 집의 친구겠죠. 친구라고 보고 아는 사람한테 이제 맡긴 거죠. 근데 또 을의 또 배우자네요. 배우자 병에게 해외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누가 남자고 여자인지는 뭐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배우자가 이제 맡기고 그럼 여기서 지금 책임져야 될 게 누구 있습니까?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냥 단순히 계약상을 떠나가지고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은 소유자 책임은 없어요. 강아지는. 그죠? 병이 책임을 지겠네? 이런 생각이 잠깐 들릴 거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반려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병이 산책을 나가다가 개 목줄, 입막의 목줄 이런 것들을 잘 안전하게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관리 소홀을 틈타서 이 반려견이 안타깝게도 이 주민을 정을 물어서 이 사람이 보게 되면 장내비 나온 거 보니까 사망을 한 그런 사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이 피해자가 각각의 사람들한테 그죠? 갑하고 이제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피고 병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보니까 갑은 반려견을 데리고 있었던 소유자였고 을은 앞집에 사는 사람이었고 병이 이제 그 사람의 배우자였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갑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건 이제 먼저 읽어줘서 얘는 없어. 얘는 딱 지우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을하고 병인데 을의 보험을 보니까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야. 그러면 을의 배우자 병이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 책임이 있잖아요. 불법의 책임이 발생한 거예요. 본인이 과실이 생겼으니까 750조. 그렇죠? 여기 보면 동물 759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과실로 인해서 강아지가 물게 된 거예요. 강아지가 잘못했다고 1차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을은 가족 일상 배상 책임보호의 배우자라고 했죠. 가족 일상에서는 어떤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그죠? 그 병도 또 자체적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해서 피보험자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물어줄 수 있는 한도는 맥스 4억이네요. 예, 4억이 나와 있어요. 자, 정에 대해서 우리 손해배상 한건 봤죠? 위치, 휴장, 개장 했죠? 위자료, 사망 일시 수익, 장례비, 치료비, 그죠? 치료비, 위치, 사망이 있으니까 장례비하고 일시 수익해서 딱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이게 시험장 가면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딱 계산을 해보세요. 2,500 딱 3억이네요. 그죠? 그럼 3억 원을 4억 원으로 어떻게 비례분담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딱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20점짜리로 나왔을 때 첫 번째 문제가 이제 특수불법행위. 뭐 실컷 배웠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가볍게 쓸 수 있는데 보면 이게 10점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산정해서 지급보험금 정리하라는 게 10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그럼 20점이면 지문 탐독하는데 글쎄요. 이제 여러분 저하고 지금이야 듣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얘기하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요 지문이 있는데 예컨대 한 3분 조금 좀 한 번 더 반복하면 5분 정도 이제 해치우셔야 돼요. 계산이 다 됐어요. 여기서 이제 보험은 B하고 C가 분담해서 하는 거고 손해액은 3억이다. 3억 원을 4억 원으로 비례 분담을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그려졌으면 이 문제는 20점 여러분 그냥 먹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불과 4년 전에 나온 20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한번 볼까요? 계속 하는 거지만 불법행위 750조하고 759조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은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잖아요. 그죠? 일반 불법행위 750조를 묻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5, 6, 7, 8, 0 해서 그 중에 해당되는 것을 쓰라는 거죠. 동물 점유자 책임,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소유자 책임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갑을병에게 적용되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이다 그러면 갑, 을, 병을 구분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위에서 특수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759조니까 759조에 대한 조문을 내용을 딱 한 두세 줄 정리하시면 돼요. 하고선 두 번째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갑, 을, 병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 가볍게 10점 중에서 뭐 10점 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받으시면 한 8점 정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75점 타겟팅해서 다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돼요.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산출 과정을 기재하라. 손해배상금 산정하라는 게 아니라 지급보험금. 지금 손해배상금이 나와 있어요. 그죠? 손해배상금 나와 있고 결국은 지급보험금을 결정을 해라. 어떤 각 보험회사가 해당되는 보험이 A, B, C 중에서 A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소유자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한 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B는 배우자와의 관계니까 가족에 해당된다를 명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C는 직접적인 피보험자고 본인의 과실을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서 산정했던 금액을 요 2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2번에 그냥 손해배상금 3억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하셔라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급보험금입니다. 우리가 독립책임액 비례분담 방식 거의 우리 배상 책임에서는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식이죠. 누가 한다고 그랬죠? 손이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손이 다 한다. 손해 곱하기 위에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해야 될 보상책임액 또 아래는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산액 이렇게 이제 합계액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 계산하면 얼마 나올 거고 4분의 그죠? 4분의 1 해서 계산하면 얼마? 요거 식은 어렵지 않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을 것 같아요. 첫째 시간은 우리가 여기까지 좀 하고 의무보험은 따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